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과학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통해 오늘 또 여러분의 과학 호기심은 채우고 궁금증은 해결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현재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방명록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회 방명록을 받고 있고요. 오늘 또 방명록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핫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본강연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과학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란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김정섭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교수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섭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계획과 도시과학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강연을 맡은 울산과학기술원 김정섭입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라고 해서 어떤 전공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토목공학, 도시공학, 자원공학과가 합쳐져서 이제 공부를 했던 학과입니다. 거기서 도시공학과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또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제목이 도시계획과 도시과학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도시가 현재 살고 계신 도시, 부산, 울산, 창원 이런 도시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에서 많은 도시들이 되게 어둡게 많이 묘사가 됩니다. 범죄도시 영화에서 어떤 범죄 속을, 배트맨 영화에서는 고담 도시라고 해서 또 아주 어둡게 묘사가 되고, 하지만 어떤 영화에서는 되게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라라랜드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큰 도시에 와서 기회를 찾고 만남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라의 이 LA는 로스앤젤레스를 사실 또 표현하는 단어이고요. 미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되게 어두운 면, 또 밝은 면, 여러 기회의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이런 도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왜 도시계획이 필요한지를 도시화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현대 도시계획들이 또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최근 연구와 더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도시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는 되게 다양한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도시를 보면 이 앞에 도자는 성읍도, 도읍할 때 도자이고 시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그림이 이제 서울 성곽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서울 성곽처럼 어떤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들을 사람들이 주로 도시로 인식을 했고요. 또 어떤 시장이 도시의 어떤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할 때는 어떤 형태를 가진 곳인가, 어떤 폼의 형태, 폼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과 같은 펑크션의 관점에서 도시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중세 시대의 도시들을 볼 때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16세기 파리의 지도인데요. 프랑스 파리의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강이 흐르고 주변에 이 성곽이 있고 또 외곽에 또 외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중심으로 이제 수로 해자가 있어서 이제 침입에 좀 대비하고 그 외곽은 농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성벽 안쪽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제 광장 같은 곳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교류하는 그런 공간들이 도시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는 또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월스라는 분은 생활 양식으로서의 도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어바니즘, 도시에 대해서 많은 인구, 높은 인구 밀도, 사회적 이질성이 되게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 이야기는 시골에 있으면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았다는 그런 농담들을 예전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안에서 좀 자유로운 어떤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인구 밀도가 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제한된 땅을 활용하기 위한 경쟁들, 그 공간 내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적 이질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적 관심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직업, 서비스들이 발전돼서 어떤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어떤 생활 양식으로서의 도시를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루이스 먼포드라는 또 유명한 학자는 극장으로서 도시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시가 우리가 하나의 영화를 보듯이 어떤 여러 사건들, 갈등들이 어떤 전개되고 어떤 위기를 거쳐 절정 결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활동들이 일어나는 극장과 같은 곳을 도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는 어떤 기능적, 형태적 또 사회적인 활동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가 그러면 왜 우리가 도시를 연구를 하는지에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화라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화는 아마 사회 시간에 또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현상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타난 사회 변화를 도시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대략 한 2020년쯤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도시에 더 많이,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국가가 X축은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 1인당 소득을 나타내고 Y축은 도시화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개별 국가들이 잘 살게 될수록 도시화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면 이제 노란색이 아시아로 표현이 되는데 이 큰 서클이 하나가 아마 인도, 그 다음에 있는 서클은 아마 중국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쪽 상단 쪽에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높은 소득 수준과 또 높은 도시화율을 가진 그런 현상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더 소득이 높은 곳들은 뭐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도시 국가들이 도시화율도 높고 소득도 높은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잘 살게 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도시화율은 점점 높아진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도시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상 읍면, 동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면을 제외한 읍과 동에 사는 사람들을 뭐 도시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91.4%, 도시 지역이라는 그 토지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1.8%가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대에 대략 80% 이상이 시골 지역에 거주를 하다가 점점 도시로 이주를 해서 현재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도시 거주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시화가 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시키는지 서울의 인구 변화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그래프는 서울의 인구가 1949년 한국전쟁 발생하기 전 이때 약 14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시작되기 전에 240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1960년부터 90년까지
고도 경제 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의 어떤 통계를 보시면 예를 들어 60년에 244만 인구가 1970년에는 540만 명이 되었고 80년에는 830만, 1990년에는 드디어 1000만 인구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간 인구 증가로 계산을 해보면 1960년대, 70년대에는 연간 1년에 29만 명 정도의 인구가 서울에서 증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만 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마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부산의 북구 인구가 대략 한 30만 정도가 되니까 매년 부산에 있는 구가 하나씩 서울에 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해야 될 집들이 필요하고 또 그 집에 지원해줄 여러 도시 서비스들, 예를 들어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물, 상하수도 뭐 여러 가지 도시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로의 인구 이동들은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들이 급격하게 발생할 때 어떻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도시가 점점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는 이제 살기 좋지 않은 그런 도시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서울의 사례처럼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수단을 동원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어떤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 경제학적 이론으로 본다면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도시에 몰려서 같이 살게 되면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규모가 커질수록 어떤 생산성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적의 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몰려서 살게 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어떤 기능들이 특화되면 그런 경쟁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혁신들, 변화들이 성장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 어떤 혁신들을 기대하고 많은 기능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 이런 좋은 점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또 급격하게 성장할수록 다양한 기반 시설들, 뭐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그 도시랑 제한된 공간에 많은 도시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하고 또 많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도시의 비용들을 다 고려를 해서 도시가 가져다 주는 총 사회적인 편익, 베네핏과 비용들을 잘 고려를 하면 어떠한 도시가 이제 적정한 크기로 유지를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시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이미지는 셰필드라고 영국의 19세기 영국의 어떤 공업 도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와 같이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도시들이 이런 그림에서 같은 어떤 엄청난 굴뚝에서 나오는 그 오염 물질들이 배출되고 스모그나 대기 오염들에 취약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19세기 후반, 19세기 근대 도시들은 어떤 여러 위생과 관련된 시설들이 부족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집에서 발생하는 뭔가 쓰레기들을 뒷마당 아니면 거리에다가 다 배출을 했고요. 가축들을 같이 집에 살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여러 환경에 쾌적한 환경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도시의 위생들이 나빠지는 그리고 결국 위생이 나빠질 때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도시에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1849년에 뉴욕주에서 콜레라를 경고를 하는 포스터입니다. 19세기 중반이라고 보면 이미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한 100년 정도 더 지난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 안에서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거나 전염병이 관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면 또 주로 이제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런 콜레라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또 다 전염병에 감염되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어떤 많은 코로나19로 전염병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태들이 19세기 도시들에는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도시들이 어떠한 교통수단으로 통행과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걸어 다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차가 주된 교통수단이었고요. 좀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증기기관으로 활용했던 어떤 기차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걸어 다니면서 모든 교통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 주로 항구나 항만 이런 공장 밀집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그 주변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아주 고밀에 좋지 않은 시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고 어떤 도시의 어떤 생활 환경 자체가 되게 열악했던 것이 19세기의 근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열악한 환경들을 좀 극복하고자 본격적인 현대 도시계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계획을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어떤 사례가 에베네저 하워드라는 분이 제안했던 전원도시 개념입니다. 이분은 19세기 후반 1898년에 출판했던 책을 통해서 이 전원도시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크게 3마그넷이라고 해서 타운이 가지는 어떤 장점, 그리고 시골이 가지는 장점, 그리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의 경우 많은 일자리가 있고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환경들이 열악하고 시골의 경우는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도시의 장점과 시골의 장점을 합쳐서 타운 컨트리 마그넷이라고 해서 이 둘의 장점만을 취하는 전원도시를 만들자는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있고 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가진 그런 전원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이런 대략 이 중앙에 있는 서클이 인구가 한 5만 8천, 이 외곽에 있는 서클들이 대략 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서클 하나의 어떤 전원도시들을 나타내고 이 전원도시들이 철도로 다 연결되는 어떤 전원도시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이 전원도시가 또 런던과 같은 대도시와 또 철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은 대부분 장거리 이동은 철도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 교통 중심의 도시를 설계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 전원도시 안에서는 주로 걸어 다니거나 마차 등을 또 활용해서 이동하는 그런 계획 개념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클의 하나의 어떤 섹션을 살펴보면 이 지역 안에서 어떤 개별 전원도시가 하나의 자족적인 일자리와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로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원도시의 중심에는 이 시청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공공시설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주변으로 대규모 공원이 입지하고 이런 어떤 네모 블락 지역들이 주거지가 됩니다. 이 주거지에서 공원이나 중심지로 도보로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기능, 특히 공업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제 공업 기능들은 도시의 외곽에 배치를 해서 주거지와 분리를 하였고요. 또 중앙부에 이런 선형띠 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랜드 애비뉴를 조성하고 이 지역 안에 학교도 배치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주거지, 공원, 생활 환경들이 잘 조화가 이루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들이 그 당시 엄청난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이 당시 어떤 실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전원도시를 런던 외곽에 몇 군데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하워드의 아이디어가 제시된 후에 건설된 레치워스라는 첫 번째 전원 도시의 사진이고요. 이 다음에 또 런던에서 한 30km 거리의 웰윈이라고 또 두 번째 전원 도시가 건설되어서 현재도 되게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워드와는 조금 다른 또 생각을 가진 그 도시계획에 대한 또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스 건축가고요. 르 꼬르비제라는 프랑스 건축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하워드가 1898년 전원도시 아이디어를 낼 때는 뭐 자동차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이 르 꼬르비제가 현대도시 혹은 이제 빛나는 도시라고 제안하는 이 300만 명이 같이 살 수 있는 도시 개념을 제안을 할 때는 그 1910년대부터 포드에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 꼬르비제의 현대도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 교통을 설계하고 300만이라는 앞서 전원도시가 그 네트워크를 보여줬던 개념이 한 25만 명 정도를 규모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대규모의 이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르 꼬르비제가 제안한 이 도시 개념은 파리 지역 외곽에 건설을 해서 파리 지역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는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아이디어와 이 개념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초고층 스카이스크래퍼가 올라가고 그 외곽에 또 중층 주거지들이 또 배치가 되는 그런 어떤 설계적인 요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르 꼬르비제의 그 현대도시 개념은 초고층 빌딩과 주변에 대규모 녹지를 활용해서 공밀과 점일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외곽에, 도시의 외곽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다면 르 꼬르비제는 하나의 어떤 공간에 초고층 빌딩과 또 대규모 공지를 이제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면서 이 자동차의 어떤 막힘없는 자동차 흐름을 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교통혼잡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여러 자동차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고속도로, 뭐 화물차 전용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들을 분리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아주 교통의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너무 어떤 도시의 형태와 기능에만 집중했다는 어떤 비판은 또한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는 모습들이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현대 한국의 도시들이 이런 개념들이 많이 따라서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르 꼬르비제와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한 유명한 건축가가 또 있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이분은 이제 브로드에이커 시티라는 개념을 이제 이상적인 도시로 제안을 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볼 때는 도시라는 모델, 도시의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여 사는 것은 아주 올드한 스타일이다, 구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브로드에이커, 넓은 지역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이 없는 도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뭐 날아다니는 것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뭐 도심 항공교통,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와 같은 그런 드론 택시 뭐 이런 개념을 이 당시에 이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한 집당 최소 1에이커의 토지, 1에이커는 보통 한 1,400평, 뭐 4,000제곱미터 정도가 되니까 아주 큰 땅입니다. 그래서 최소 그 정도 토지를 주고 그곳에서 이제 농업 활동과 어떤 제조, 서비스 활동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서 일어나는 발명들을 공공을 소유해서 이 지역의 가치 상생하는 그런 개념들을 제안을 했고요. 이런 브로드에이커 시티가 제안될 수 있었던 배경은
르꼬르비제가 살았던 유럽의 도시와 달리 미국의 도시들은 당연히 이제 땅이 아주 이용 가능한 땅이 많았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정부를 되게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발전했던 라디오나 뭐 전화, 자동차 이런 부분 기술들이 발달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가 이런 분권화되고 작은 정부, 자율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브로드웨이커 시티 개념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브로드웨이커 시티의 주요 설계 개념들을 살펴보면 이 그림의 하나의 어떤 점들이 하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하우스라고 부분이 좀 작은 토지를 가진 집들, 이 지역은 조금 더 큰 토지를 가진 집들이 되고요. 뭐 그 지역 안에 체육관, 뭐 이런 분들이 다 입지를 하게 되고, 이 지역들이 넓은 도로로 또 입체적으로 분리된 도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동차에 막힘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런 아주 저밀의 환경들, 높은 건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앞서 그림과 달리. 이런 환경에서 자족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이상적인 도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뭐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도시의 외곽에 어떤 단독주택을 저밀의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사는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패턴이 현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브로드웨이커 시티 개념들이 미국의 도시에 일부 적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여러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이었다면 제인 제이콥스라는 60년대에는 우리가 기존의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재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뉴욕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고속도로 건설 계획, 뉴욕을 관통한 맨하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이 그 반대 운동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지역을 점진적으로 슬럼들을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철거하고 어떤 새로운 기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인 제이콥스의 아이디어들은 현대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이나 뭐 여러 도시계획의 어떤 그 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훨씬 최근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어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는 어떤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개념들도 제안된 바 있습니다. 피터 칼소비라는 캘리포니아의 건축가이면서 도시계획가가 제안했던 개념이고요. 이 중심부에 역을 중심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기능들을 배치하고 주변에 주거지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주거지를 배치해서 어떤 잘 걷기 좋고 또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리한 도시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OD는 단순히 하나의 TOD 개념이 아니라 이런 지역의 강역교통 체계 속에서 이 TOD들을 역 주변의 TOD들이 연결이 되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주변 지역들의 강역 도시권에 이런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도시계획의 주로 이론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실제로 도시계획이 적용된 우리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산의 어떤 공간 구조를 나눈 그림입니다. 이 남포동 지역, 강북 지역의 어떤 중심, 도심, 서면, 해운대, 강서 지역을 도심으로 하고 그 주변의 부도심들을 설정하고 이 도심과 부도심들을 이어주는 어떤 공간, 교통축들을 만드는 이런 개념들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하고 어떠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장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국내의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용도지역, 기반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 특히 도시 안에 있는 땅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지역 등과 같은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 지도에서 이 서울특별시청 주변 부분은 빨간 분홍색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이고요. 이런 산이나 뭐 지금 대통령실이 간 용산 지역이죠. 아니면 북한산 이런 지역은 녹지 지역. 나머지 노란 부분들은 주거 지역으로 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군데군데 분홍색들이 주요 역세권 주변의 상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떤 공업 기능을 담당했던 영등포 구로 지역은 현재 중공업 지역인데 이런 공업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어떤 도시 안에 도시의 토지의 기능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를 하고 이 각각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그런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서울 주변에 이제 3기 신도시라고 해서 고양, 창릉, 부천대장 이런 곳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판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회사들이 집중해 있는 판교 지역도 2기 신도시로 개발됐던 곳입니다. 이런 신도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중심 도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강역 교통망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TOD 개념과 같이 어떤 GTX 같은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뭐 지하철 같은 편리한 대중교통을 연결을 시켜서 이 편리하게 신도시에서 중심 도시로 통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주해서 살더라도 일자리나 주거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대표적인 신도시 중에 하나인 판교의 토지이용 계획이고요.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신도시 계획과 같은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도시들을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념들을 또 이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해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에 반영해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까 하는 고민들을 실제 일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인제이콥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철거를 하는 철거 위주의 재개발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최근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어떤 도시의 좋은 점들을 살리고 쇠퇴했던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울산 중구 중앙동에서 이루어졌던 도시 재생 사례고요. 원도심 이 지역은 과거에 울산의 중심 지역이었고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이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씩 지역의 중심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복수 살롱과 같이 저도 이분이 잘 몰랐었는데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아주 한국 전쟁 후에 가장 유명하셨던 가수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박물관도 조성하고 여러 기능들을 합쳐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했던 부분들은 도시계획의 어떤 이상적인 도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에 적용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그리고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어디에 지어져 있지, 도로는 주변의 공원은 얼마나 크게 지을지 이런 모든 결정들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럼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과 도시과학은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좋다고 계속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틀란타와 바르셀로나라는 두 개의 어떤 도시의 어떤 도시화된 땅을 표현한 것인데요.
인구는 500만으로 비슷한데 실제로 사용되는 도시화된 토지는 아틀란타 지역이 거의 10배 이상 크고 20배 이상 사실 크죠.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하는 뭐 여러 논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아틀란타 지역이 이런 대규모로 땅을 사용하고 저밀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자동차 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CO2 배출량이 많아지고 해서 실제로 이런 유럽의 바르셀로나의 도시에 비해서 10배 이상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도시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도시를 어떠한 공간 구조로 어떠한 교통수단으로 위주로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도시과학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보행자들이 편리하고 걷고 싶은 도시가 가장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리시에서는 15분 도시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고 모든 15분 안에 보행 생활권 안에 도시의 중요한 서비스들을 모두 제공하도록 도시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이런 비슷하게 15분 도시 개념을 최근에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와 관련해서 노인이 되든 어린이가 되든 모든 보행 교통약자, 성인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가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간략하게 진행했던 연구를 소개하자면 이런 그림에서 보듯이 버추얼 리얼리티 실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런 VR을 이용해서 실제 도시와 유사한 환경들을 만들고 그 실제로 이 VR을 기기를 착용하고 그 이 가상 공간을 걸으면서 이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지 그런 도시 설계적인 교통계획적인 기법들을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포용적 도시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약자도 포용하고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더불어 상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어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도시 재생을 이야기할 때 많은 비판이 있었던 부분들이 도시가 잘 낙후되었던 지역들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임대료도 올라가고 동네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영국에서 학자가 처음 명명하고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 재생 과정에서 기존에 살았던 분들, 어떤 취약계층들이 내몰리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막기 위한 어떤 도시계획적인 전략들을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도시입니다. 최근 기술을 빼놓고 도시의 발전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보통 부르고요. IoT 센서, 이런 센서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시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대기 환경은 안전한지, 미세먼지는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센싱하고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연구 중 하나는 이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발생되는 와이파이 시그널을 다 센싱을 해서 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느 지역에 머무르고 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센싱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하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된다면 우리가 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쇠퇴한 지역들을 또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때 필요한 곳에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담 가능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원하는 지역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아마 살기 좋은 도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이런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해서 다양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프롭테크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주택 시장을 분석하고 어떤 곳에 어떤 주택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가상 현실과 동일한 것을 가상 세계에 만들어서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쌍둥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어떤 우리가 이런 부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주택 정책에도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재개발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향후에 어떤 곳으로 바뀔지 시뮬레이션하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초고층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교통은 얼마나 복잡해지고 하는 그런 여러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고 또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변화된 도시들을 잘 이해하고 또 소통하고 또 어떤 개별 주택들을 관리하는 데 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활용해서 부담 가능한 도시를 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도시계획의 주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의 개념과 도시화, 그리고 왜 도시계획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은 토지 이용, 교통, 주택, 환경, 재난 안전과 같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노력의 과정들을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계획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도시과학은 이런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은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인 연구로서 도시에 대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사회 실험들을 포함하는 어떤 기술 기반의 연구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도시계획과 도시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들을 앞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클 베티라고 그 영국의 유명한 도시계획 학자가 하셨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지었던 이제 Inventing Future Cities라고 미래 도시를 이제 발명하자는 제목이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는 미래 도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 도시를 발명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미래를 다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살기 좋은 도시를 미래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구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 도시들을 또 발명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미래 도시 발명, 변화의 어떤 주체는 모든 시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떤 이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체가 되어서 다 같이 우리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에 동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채팅창 함께 하신 분들 다 아시죠? 굉장히 많은 질문 오늘 또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지만 일단 최대한 많은 질문 교수님께 드려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에 교수님 강연 제목만 보고 사전 질문을 받았었어요. 3월 달에 받았었죠. 그때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강기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살기 좋은은 다소 주관적인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앞서 도시계획의 이념을 설명할 때도 어떤 분은 어떤 전원 도시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다. 어떤 르꼬르비제는 뭐 300만이 사는 초고층 도시가 아주 이상적인 도시다. 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우리가 아주 큰 땅에서 혼자 자족적으로 사는 그런 곳이 이상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현재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 다양할 수가 있지만, 그런 여러 생각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런 소통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곳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은 못했지만 도시계획에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받아서 어떤 그런 미래 도시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미래 도시를 발명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런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학술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소개했던 뭐 지속 가능한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뭐 부담 가능한 도시, 포용적 도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개념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향들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작은 연구들을 지속해 가면서 또 여러 분들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시계획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방금 교수님의 답변 도중에 실은 정은님께서 질문을 도시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방금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교수님? 네, 당연히 이제 주민들 의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고 듣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직 덜 발전했을 때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많이 소홀했지만, 최근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로 보고 그런 도시계획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재생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도시재생을 통한 시민 참여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요. 부산시와 같은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계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시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미래상을 제안하고 어떤 계획 과제를 제안하는 그런 절차들도 다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받는 그런 창구들을 마련하고 소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도원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책을 보면 고대 도시들은 대부분 방사형의 형태가 많은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교수님. 예, 그건 뭐 쉽지 않은 답을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도 이제 방사형으로 했던, 모든 고대 도시가 방사형은 아니지만 그 중심부에 아마 가장 어떤 왕권이나 그런 중요한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기능들을 배치를 하고 거기서 또 높은 곳에 배치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도시들을 통치를 하는 어떤 상징성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방사형 구조로 만들면 그 중앙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접근하기도 쉽고 또 관리하기도 쉽고 또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도 좋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형태들이 또 많이 도입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라서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도리맘님하고 에코머니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부산이 계획도시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고 또 스토리가 있어서 지루하지는 않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부산은 도시화의 어떤 면이 더 두드러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발전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부산이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기준으로 한번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부산에 살고 있어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부산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곳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또 깊은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2대 도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해서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살기 좋은 도시의 어떤 가장 큰 기능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어떤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산에 보면 뭐 여러 관광지로서 기능이나 뭐 중요 방문할 수 있는 재밌는 곳이 많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활력이 좀 떨어지고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서 청년층이 또 떠나가고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을 사실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산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동료 도시계획 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자들, 연구원들 또 공무원분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런 부산을 이제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중에 네,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혹시 부산에서? 제가 생각할 때 부산에서 개선될 부분은 아마 그 부산이 선형도시로 우리 보통 형태를 봤을 때 상당히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선형도시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동서고가도로나 뭐 이런 기능들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어떤 우리가 동측에 예를 들어 해운대 네. 지역과 서쪽 강서구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어떤 기능적으로 또 단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 간의 격차도 또 발생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 지역이 물론 이제 저는 자동차를 위한 그런 도로 건설보다는 현재 이 어떤 이런 선형 도시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 시스템들을 좀 더 도입하고 더 편리하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부산 지역 전체가 좀 더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드릴 질문도 실은 또 부산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근데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들 그 부산의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또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문제점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계획 어떤 게 있을까라고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쌤님 질문 주셨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멋진 도시계획으로 부산의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정은님, 부산은 지금 노령화가 급속히 되고 있는데 인구 절벽에 관한 대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좀 비슷하게 또 난나야님도 부산은 심각한 노령화로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할 해결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 도시 계획을 통해서 부산의 인구를 늘리거나 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노령화되는 부분은 사실 뭐 부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부산은 이제 청년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더 두드러지게 그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부산 자체의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아마 이제 10년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이제 2대 도시 타이틀도 인천에 조만간 아마 내주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부산이 발전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사실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 자체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 공간, 아니 국토 공간 구조 자체가 이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 되게 쏠림이 아주 강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자리가 서울에 또 위치하고 청년들은 다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들은 또 쇠퇴하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이제 그나마 가장 큰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남아 있지만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산시 자체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고 이 부산과 부산 주변 지역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하나의 어떤 강력적인 생활권, 수도권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강력적인 경제권, 도시권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얘기하기로는 부산의 동서간의 네. 도로 교통 연결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부산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창원, 경남 지역을 포괄하고 또 울산까지 연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강력적인 도시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더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투자가 많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 또 부산, 울산, 경남 여러 지역들이 좀 더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사실 어떤 메가시티 개념으로 해서 부산 지역을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논의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그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 간에 협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런 어떤 지방 세태를 방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제 하나의 어떤 경제권으로서 기능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가고 그러기 위한 어떤 인프라 그리고 기반에 대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적극 지지를 해주셔야지 또 아마 왜 부산과 울산이 같이 협력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도시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하나의 도시가 혼자 잘 살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도시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기반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예련님 질문 주셨습니다. 네, 도시계획을 적절하게 잘 되면 인구 유입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주도하는 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면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성공한 도시계획이 잘 된 나라들의 벤치마킹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예, 우리나라 도시 계획이 60년대, 70년대 당연히 이제 해외 많은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관리를 했고요. 네. 앞서 서울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1년에 30만 명씩 인구가 증가할 때 그 서울이란 작은 땅에 그 1000만 인구를 담아서 살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서 현재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어떤 여러 제도나 어떤 기법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성공 사례로 인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수도 이전이나 뭐 세종시로 행정수도 네. 행정 기능 이전이나 이런 여러 신도시 건설과 같은 어떤 경험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공 사례를 배워가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K 도시계획, K 스마트 도시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해외 많은 지역에 이제 소개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네. 벤치마킹하는 네, 멋집니다.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네요. 최힐링 여행 TV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도시는 어디일까요? 또 비슷한 질문으로 쌤님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산에서 가장 그 도시 계획이 잘 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도시, 부산에서 가장 도시 계획이 잘 된 장소, 이거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네. 질문인데요. 주관식. 예. 네. 이제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는 건 어떤 뭐 신도시 건설과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뭐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우리가 판교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의 신도시들은 어떤 경제나 일자리 기능이 많이 없었거든요. 뭐 네. 분당 신도시나 뭐 일산 신도시. 이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는 많은 IT 회사들이 본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되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도시로 일단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어떤 신도시 중에는 뭐 판교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존의 어떤 도시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사실 저는 더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운대에
어떤 잘 좀 정리된 곳들보다 남포동이나 뭐 이쪽 골목이나 이런 곳을 다니는 것들 사실 더 좋아해서 근데 그 지역들도 어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 건물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오래된 도시 네. 지역들을 더 일단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가장 좋은 곳은 뭐 하나를 찝기는 어렵지만 그곳을 이제 각자 사는 곳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다들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두리두리님 질문 주셨습니다. 도시 계획이 통과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들이 실행되는 기간은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간을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뭐 도시계획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의 미래를 계획을 하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좀 중장기로 하지만 또 5년마다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2, 3년 정도를 2년 정도, 3년 정도 걸려서 예를 들어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뭐 어떤 해외에서는 한 10년이 걸려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지역이나 뭐 도시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어떤 도시 계획으로 보자면 뭐 보통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법적으로 이제 그게 효력을 가지는 데는 뭐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보통 수립이 되고요. 네. 그 실행은 이제 계획에 따른 실행은 거기에서 목표 연도까지 뭐 10년이든 20년 후 목표 연도까지 계속 실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연을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연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도시공학과 외에 다른 학과에서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하고 학과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다면 뭐 당연히 도시공학과로 진학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도시공학과가 아닌 곳에서 도시계획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축학과를 진학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부분들을 아마 좀 배우게 될 거고, 뭐 토목공학과 아니면 건설공학과를 진학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은 어떤 그 개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또 학습을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의 많은 대학들은 도시계획이 이제 학부 과정이 있지 않고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학부 때는 뭐 지리학을 하든 행정학을 하든 여러 전공들을 한 다음에 좀 대학원 과정, 석사, 박사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걸 이제 적용하는 것을 좀 더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 어떤 분야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각자가 다 어떤 이런 도시를 만들기에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전공에 무관하게 어떤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뭐 대학원에 진학해서 도시계획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또 저희가 알아먹기 좋게 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끝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김정섭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는 강기점님, 정은님, 도원왕님, 쥐돌이맘님, 에코머니님, 쌤님, 난나야님, 이애련님, 최힐링여행TV님, 두리두리님, 이연호님께서는 하단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강연은 다음 주 금요일 날 16회차 강연이 있습니다. 2주 후가 아니고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금요일 6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